수도 있고 시간도 조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셨어요. 네. 그리고 경비는 15,000원이고 여기에 식사 그리고 보험료, 간단한 간식, 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시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장소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학예연구사들이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투어 일정을 안내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현장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5관 끝나고 가는 답사이다 보니 5관까지의 출석률 높은 순서로 저희가 총 38분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버스 규모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38명으로 갈 것 같고 현장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현장 접수는 다 받는 걸로 하고 5관까지의 출석률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쉬는 시간에 앞에 가시면은 출석 체크 하신 곳에서 접수 신청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가시고 싶은 분은 오셔서 신청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오셔서 선생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선생님은 원광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발굴조사에 참여하셨고 2007년 고고학적으로 본 한강무역 신라문화의 성립과 발전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예 주임으로 재직 중이시며 청백시대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황보경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아까 그 답사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답사는 출석률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률 80% 이상의 수료증이 발급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있어서 참석 안 하셔도 답사는 출석률에 포함이 안 되시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나는 여기 계신 분이 저도 교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관계자님이 기대해가지고 빨리 끝났잖아요. 네, 혹시 궁금하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답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저희가 일단 접수는 다 받고요. 거기서 출석률로 이렇게 순서를 매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는 일단 다 받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많아서 이제 일단 출석률 순서가 5관까지 하고 가니까 5관을 다 들으시는 분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그 대형 버스를 대전에서 가는 거라 총 3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38명. 네, 그러니까요. 버스를 추가하면 되죠. 저희가 정말로 모든 분들 함께 가고 싶어서 저희가 강의실 찾아본 것처럼 여러 방안들을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틀 가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내부 사정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일기는 안타깝지만 한 번에 38분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지금 답사 과정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는 답사 외에도 평택문화원에서 시티 투어 항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더 다양한 코스로 답사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꼭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네 선생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홍보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부분은
신라입니다. 평택과 신라. 키워드는 이제 평택과 신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뭐 3시간이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만 쉬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신라라고 하면 이제 평택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평택시에서는 평택시 관할 구역에서는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발굴 조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0년 초반에 이제 평택 도곡리도 발굴을 했었고요. 아마 거기 이제 미니 골프장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조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신라 고원도 발굴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안중이나 평택 전체적으로 지표조사, 즉 이제 일단은 땅을 파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는 지표조사도 몇십 건 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평택에서 제천고속도로 있죠, 동서고속도로라고 하는 거. 그때 초기 당시 98년도, 9년도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지제동에서는 이제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몇 채 확인이 됐고, 무문토기라고 하는 토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영원 교수라든가 전에 오신 분들이 청동기 시대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다음 백제까지 얘기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 이제 백제까지 들은 거에 이어서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이제 고구려가 있어야 되는데 평택에서는 아직까지 고구려인들의 흔적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옆 동네 안성에서 나왔어요. 안성에서 나왔고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옆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도기동 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세종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발굴 조사를 해서 처음엔 그게 성인지 몰랐어요. 안성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야산이었지, 야산. 해발 고도가 아주 낮은 야산이어서 그곳에 이제 땅 주인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며 이제 문화재 조사를 의뢰를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분위기. 뭐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이 없고 고구려 백제인들이 처음 쌓았고 고구려인들도 잠깐 사용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이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서울서부터 쭉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택 지역에서도 아마도 고구려인들의 흔적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신라에 대해서 신라인들은 과연 언제 평택에 들어왔고 그 뒤로 어떻게 이곳에 정착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상당히 제 전공 분야라서 다양하게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뭐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죠. 역사적인 얘기는. 그러나 사진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이렇게 좀 흥미를 갖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평택에 진출하기 이전의 정세는 어땠나 라는 거 하고, 그 다음 백제와 신라의 한강유역 탈환과 점령. 이제 그 백제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백제사 이야기를 백제인들이 다시 올라오죠.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백제인들이 475년에 뺏기잖아요. 한강에서 웅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잠시 그 얘기가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빼앗은 이유는 무엇이냐? 왜 백제랑 공조를 하고 한강유역을 공조를 해서 자기들도 넓은 땅을 얻고 백제도 자기네의 옛 도시 한성 지역을 찾아서 왔는데 갑자기 신라가 배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면 이 한강유역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이유는 서해 항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신라인들한테는
경주 앞바다나 포항, 울산의 항구보다 배를 타는 게 빠를까요? 육지로 말을 달려서 오는 게 빠를까요? 중국으로 갈 때 신라 입장에서 배를 타는 게 빠르죠. 아니 그러나 이제 경주 왕경에서 서해 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일 빠른 길은. 그런데 경주라는 그런 한반도의 동남쪽에 있는 구석에서 서해로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육지로 달려서 오는 게 빠를까요? 육지로 달려오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중간에 고구려와 백제가 있단 말이죠. 어렵다 보니까 배를 타면 한없이 돌아와야 되죠. 기름으로 가는 배도 아니고, 그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고, 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서해안에 섬이 엄청나게 많죠. 그 섬을 지날 때마다 누가 있을까요? 해적이 있겠죠. 그러면 상선들을 보내든 신하를 보내든 가서 살아올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최대한 육로를 거쳐서 서해안 인천이든 강화도든 화성이든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겠죠. 그래서 화성 당항성, 즉 백제가 구축해놓은 당항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제와 신라의 한강유역 탈환과 점령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지리적 중요성, 그 다음에 평택 서남부 지역의 성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굴된 신라인들의 주거지, 그 다음에 토기가마, 끝으로 신라인들의 이제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이제 평택에 진출하기 이전의 정세는 앞서 이제 앞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475년에 백제가 일단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한성을 빼앗기게 되죠. 그 사실은 뭐 삼국사기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3만의 병력으로 아차산, 서울의 아차산성에 주둔을 하고 나머지 병력을 강을 건너게 해서 풍락도성과 몽초도성을 함락을 시키는, 그 다음에 계로왕을 잡아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스토리가 삼국사기에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고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문주 태자죠. 당시에 일단 계로왕의 아들 문주 태자가 전쟁이 발발이 되니까 계로왕은 내가 성을 지킬 테니 너는 가서 신라의 구원병을 데려와라 라는 지시를 내려서 문주 왕자죠. 태자가 열심히 경주로 찾아갑니다. 경주로 가서 신라에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고구려인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급히 모집을 해서 1만 명의 군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거의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한성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8천여 명이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폐허와 일반 백성, 왕성에 살던 백성은 아니겠죠. 주변에 살던 백성들과 나랑 같이 경주로 갔던 일부 신하, 그 다음에 운 좋게 이제 피신했던 신하들이 남아 있었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일단 공석을 메워야 되겠죠. 계로왕의 자리를 메워서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10월달에 문주 왕은 이제 왕으로서의 결단을 내리죠. 계속 한성에 살면서 일단 대고구려전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일보 후퇴를 해서 나중을 계약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문주왕은 신하들과 함께 판단을 한 것은 웅진으로 천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고구려의 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한강에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이 천도지 쉽지는 않겠죠. 서울에서 공주까지 지금과도 차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이고, 공주 공산성에 이제 자리를 잡고 하는데 그쪽에 또 백성들이나 귀족들은 어떠한 입장일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주왕을 중심으로 한 이 한성 귀족들 신하들은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지나서 476년에 일단 대두산성이라는 성을 수리를 하고 한강 이북의 백성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 이북 쪽에 살던 백성들을 싹 모아서 일단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나머지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 이북 쪽이겠죠. 한성 밑과 한강 이남과 공산성 즉 금강 사이에 성을 수리를 하고 그곳에 한강유역에 살던 사람들을 옮겨 살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482년에 일단 말갈이 한산성을 공격했다. 또 왕이 한산성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백제봉기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가 이제 분명히 475년에 백제는 10월에 공주로 천도를 했고 한강에 살던 백성들도 데리고 왔는데 몇 년 지나서 7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말갈이라는 야인들이 한산성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잡아가. 그러니까 다시 문유왕이 가가지고 한산성 방문해서 너무 그들의 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도망도 가지 마라, 지켜야 된다라는 임원 격려를 했겠죠. 그러나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고구려가 475년부터 551년 사이에 한강유역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하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봉기가 고구려 봉기와 신라봉기에서 다른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봉기를 못 믿는 거 아닌가, 믿지 못할 스토리가 아니냐라는 논쟁거리가 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구려가 분명히 서울 몽천도성이나 서울 아차산성이나 홍련봉고로 요거 이제 아차산이나 홍련봉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내 몽천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안성 도기동 산성, 세종 남성골, 그다음 월평동, 유적 등의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고구려군이 계속해서 남진을 했다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맞는데 왜 백제봉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507년에 일단 고구려와 말갈이 한성을 다시 공격해 옵니다. 아니, 한성은 이미 고구려 땅이 됐는데 한성을 공격했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무령왕이, 백제 무령왕 아시죠? 무령왕이 횡학에서 이를 격퇴하고 512년에 고구려군을 위천이라는 하천입니다. 위천이라는 하천의 주변에서 고구려군을 크게 이겼다라는 백제봉기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의 또 하나, 이거 백제봉기를 못 믿겠다 싶다라면 중국적 기록에 백제에서 이때 당시에 무령왕이 승전을 하고 기뻐서 양나라 쪽에 사신을 보내고 나서 그 문서에, 외교 문서에 우리가 다시 강해졌습니다라는 문장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제봉기를 못 믿겠다라면 중국 쪽에 보낸 외교 문서에는 이 스토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못 믿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봉기를 믿고 보자라는 쪽과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 보낸 무령왕의 문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512년 전투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523년 백제 한성에 도착해서, 이때가 환갑이 넘은 나이입니다. 무령왕이 2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늦게 죽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죽기도 했지만, 이 523년에 한성의 마지막으로 한성에 도착해서 쌍현성이라는 성을 축성을 하고 웅진으로 들어와서 그해 5월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백제봉기에 전하는데, 이 쌍현성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경기도 유구 황해도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신하들을 보내서 나는 이제 한성이란 곳에 옛 왕성이 있고 신하들을 보내서 야 저기 쌍현성 가서 다시 쌓고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와서 다 보고를 받고 웅진성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 달에 5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무령왕릉을 축제하죠. 무령왕릉은 지금까지 발굴된 고구려 백제 신라 왕릉 중에 유일하게 피장자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묘지석이 나왔거든요. 온전하게 묘지석 아시죠? 그 피장자 즉 사망자의 양력 내 이름은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어떤 일을 했다라고 써놓은 묘지석이 왕과 왕비께 2장이 나왔습니다. 유일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물론 경주에 있는 왕릉 많죠. 황남대총이나 천마총이나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인공들은 아직 몰라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고고학자들이나 문헌사학자들이 추정은 한 1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능은 누구 능이고 이 능은 누구 능이고. 하지만 발굴을 해서 거기서 이 능은 내 능이요 하고 써있는 명문 자료는 극히 적다는 겁니다. 추정만 가능할 뿐이지. 근데 무령왕릉은 확실하게 이 능은 내 능이다 라고 써놨고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죽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523년 5월이 맞습니다. 묘지석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못 믿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명확한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 맞고 529년에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고구려 안장왕이 한시민현을 구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다. 이게 오곡원 전투라고 하는데 오곡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황해도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475년에 뺏겼다고 하더니 왜 529년에 황해도에서 고구려와 백제군이 싸우지? 중간중간 무령왕 얘기도 있고 성왕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의 아들 성왕이 전쟁을 할 건데 이 한시민현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천일야사 같은 데 나오는데 천일야사에도 나왔습니다. 한번 그 케이블에서 계속 천일야사 하지 않아요? 예, 거기서 한번 보시면 어쩌다 한번 보시면 걸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본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부수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장왕이 태자 시절에 백제에 간첩으로 침투했다가 이 지금의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침투했다가 그냥 개성하고 가까운 데죠. 지금도 탈북민들이 한강 하구르에서 수영해서도 건너오고 하잖아요. 그때도 아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투를 해서 이 고양시 일대에서 첩자 활동을 하다가 이 한씨라는 성을 가진 아가씨를 말아서 눈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백제인들에 의해서 쫓기게 되니까 탈출을 하게 되는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너를 구하러 오마 꼭 구하러 오마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죠. 안정왕이가 이제 즉위를 하고 있는데 첩보가 들어옵니다. 한시민녀가 죽게 생겼다. 뭐냐면 그 고양시의 태수, 지금으로 옛날로 말하면 사또, 현감이요. 현감이 이제 수청을 들라. 얼굴이 반반하고 이쁘니까 수청을 들라 하니까 이 한시민녀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으면 거의 스토리 끝났겠죠. 이 기록은 남지도 않았겠지. 그런데 안 들었죠. 안 듣고 버티고 감옥에 갇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안장왕이 화가 나서 내 약속을 한 바 있으니 그녀를 구하러 가자. 그래서 믿을만한 장수를 시켜서 침투를 시키고 자기도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이제 오고원 전투가 벌어지는데 백제 성왕도 2분만의 군사를 보내서 대응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식민을 무사히 탈출을 시켰다라는 스토리. 이 스토리가 뭐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춘향전의 원류입니다. 춘향전의 원류예요.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삼국시대 때 있었던 거를 장소만 남원으로 옮기고 주인공들만 살짝 윤색이 돼서 춘향전의 원류가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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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라면 사이인데요. 이 말갈이 고구려와 백제 신라 전투에 고구려에 의해서 많이 동원이 됩니다. 부용국가라 부용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즉 국가 단위의 체제에서 고구려라는 대국이잖아요. 사국 중에서 가야까지 치면 사국 중에서 가장 큰 대륙과 큰 군사력,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큰 국가 체제에 비해서 족속 단위의 이런 말갈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일부가 한반도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가 지금 중국 대륙군들하고 싸울 때에 중국인들하고 싸울 때에 백제나 신라가 준동을 한다면 우리 군사를 동원하기가 어려우니 말갈 부용 세력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와. 내가 나중에 한번 도와줄게. 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그들 어디 살았냐면 태백산맥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영서에서 영동 지방 사이 산간 지역에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태백산맥의 강원도 북쪽이죠. 그래서 쭉 이게 한반도에서 쭉 휘어져 올라가던 산맥이 그 부분, 즉 동해안과 서해안 이쪽 영서 지역 내륙 사이에 산간 지역에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지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곡간부 계곡마다 이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기거를 하는 세력들이 이 국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규모 집단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촌장, 추장에 의해서 이 말갈 야인들이 준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갈이 삼국시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부터 계속 등장을 해요. 이들은 막 5, 600년 동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어디를 살았나 싶으니까 우리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이 아마 험지, 즉 산속 깊은 곳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북한 땅이 많고 우리 고고학자들이 또 산속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학술 조사가 아니면 산속 들어가서 발굴할 일이 없거든요.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야 이제 저희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말갈인들의 문화나 주거지, 뭐 고분 이런 것은 발굴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말갈의 주거지야 말갈인들이 썼던 거야라고 하는 확증은 아직까지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나 논문들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중이나 인터넷으로 말갈에 관한 주제 논문들이 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서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요 서울 송파의 통락도성, 그 다음에 여기 맞은편에 몽천토성, 그 다음에 여기 석천동 고분군, 중간에 방이동 고분군. 요 일대는 뭐 한 100여 기 넘는 이제 1,200기가 있었던 백제 고분들이 왕족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문화재 조사를 미처 못하고 대부분 사라졌고요. 현재는 이제 방이동 고분군하고 석천동 고분군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몽천토성은 한성백제 박물관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10년 넘게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락토성은 국립문화유산청 산하의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지금 발굴 조사를 꾸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주보는 이 아차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인데요. 아차산과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일대에
이 표시된 것들 중에 이제 아차산보로 써 있죠. 용마산보로, 그다음 홍련봉보로.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구려인들이 축조하고 사용했던 군사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구이동보로 하라라고 써 있는 것도 강변에 위치하면서 그 포구, 즉 이제 배를 타고 내리는 그 포구를 관리했던 군사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차산에 장수왕이 이제 3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여기 강을 건너서 백제 한성을 공략을 7일 밤낮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해져 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논쟁거리는 있지만 대체로 백제가 475년, 그다음에 고구려가 475년부터 551년, 그러나 이제 백제가 551년에 다시 회복했다고 553년까지 잠깐 머물렀다 신라가 차지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납도성 같은 경우 풍납도성 백제 시간에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요 초록색, 초록색 띠가 풍납도성 성벽입니다. 그다음 이 안이 아파트로 다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1960년대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는 없었는데 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재위원들과 지금으로 치면 국가문화유산청, 이제 얼마 전에 문화재청이었죠. 거기서는 이제 아무도 안 사니까 성벽만 문화재로 지정해 두면 이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7, 80년 동안 와르르 들어와서 막 살고 집 짓고 막 난리가 나서 그걸 그냥 방치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성을 비우고 있습니다. 성을 비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 갑바라고 하는 방수포를 씌워놓은 곳을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내에서 이렇게 성벽 따라서 발굴을 해서 문지도 찾았고, 문지 이게 이제 마차관 2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백제인들이 만들었던 살았던 이제 주거지나 건물지, 그 다음에 대부자가 새겨진 토기. 대부는 상당히 높은 직급의 관리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 유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더 앞으로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년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시한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계속 살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려면 이제 나가서 다른 데를 좀 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일반 주택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이제 팔고 나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빈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몽촌토성도 그때 70년대, 60, 70년대는 이렇게 성이 거의 비어 있고, 여기 이제 마을이 좀 있죠. 집이, 이 집들이 간혹 보입니다만 이렇게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이때는 몽촌토성은 잘 살아남은 게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살렸어요. 두한 장군 때 그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한다고 여기다 지어 그랬는데 문화재가 있답니다. 이게 백제 왕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2달 줄 테니까 빨리 발굴하라고 그래. 그래서 막 했다가 성벽 나오고 주거지 나오고 백제 고구려 유물 쏟아지니까 그걸 최대한 피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은 다행히 살아남게 되죠. 그 뒤로 뜸했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발굴 조사를 재개해서 이제는 전문적인 고고학자들이 한성백제 박물관 팀들이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 삼국시대 도로 북문지 쪽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 삼국시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통일신라 때 도로이 나오고 있고, 이 백제 주거지나 신라 주거지 이렇게 보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한 4에서 6인 정도가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돌로 된 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구들입니다. 구들. 온돌도 되고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
이 층이라고 하는 저희 고고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 층이라는 건데 가장 밑에 바닥층이 백제층입니다. 백제 한성기대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층은 고구려층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이 두 개 층에서 나오고 있고 가장 위층이 통일신라 즉 남북국 시대에 해당되는 층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성을 썼던 주체자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층이 파악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 하나는 관자일 수도 있고 궁자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성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관자나 궁자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손잡이가 4개 달린 425 같은 경우 뭐 호라고도 하지만 이게 이제 좀 더 고구려 토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 주거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주거지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뭐 백제 건물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과 명천토성이 동시에 지금 발굴 조사를 매년 1년 내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좋은 확실한 보다 확실한 유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차산 사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아차산의 사보루에서 고구려 군사유적이라고 알려드렸죠. 거기서 이 군사유적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치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건데요. 항공사진인데 이게 성벽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치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이 보루 주변으로 접근하는 적들이 있으면 그 위에서 접근 못하도록 사살하는 그러한 군사 성벽 시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건물지 자리입니다. 온돌도 있고 정말 배수로도 갖춰진 그러한 유구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게 펼쳐서 그런데 투구입니다. 투구, 철제 투구. 국민들이 철모죠. 철모.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토기들인데 이 토기들은 백제 토기랑 좀 다르게 황갈색이나 갈색, 그다음에 연질 아주 고운 연질 점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제 토기도 뭐 고운 점토인데 백제 토기들은 회색 계통이 많고요. 이 고구려 토기들은 이런 누런색을 띠는 계통의 토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안성 도기동 산성입니다. 이게 이제 요 성의 입지가 요 안성천입니다. 여기가 안성천이고 여기다 이제 제방을 싸가지고 물을 가뒀다가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거 옆에 안성 소방서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기 쉬운데 이게 딱 보면은 발굴하기 전에는 야산이었단 말이죠. 얕은 야산이었어요. 야산이었는데 나무를 베고 흙을 벗겨보니까 이렇게 구덩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을 지어가지고 한 3열 정도 확인되죠. 2열도 있고 3열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목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기둥을 높이 세워서 적들이 나무 기둥 벽을 못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나무로 만든 성벽 목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책을 지금도 만약 전투가 벌어지는 저런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쪽에 보면 급박하게 뭐 군사용 그 방어 제재가 없으면 나무 베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목책을 쓸 수 있습니다. 손쉽게. 그다음에 끝은 뾰족하게 해가지고 목책을 세워서 하는데 저기 이제 못 들어오면 되니까 높이가 한 2m 이상만 돼도 저기 넘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목책을 시설했던 구덩이들입니다. 구덩이들이 이 야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최소 1.4km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성의 범위가 1.4km고요. 뭐 2km도 넘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성이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조사도 여기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백제 유물과 고구려 유물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요겁니다. 이제 집수시설이라고 하는 또는 저장시설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시설은 고구려인들이 조성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백제와 고구려 토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여기는 이 구덩이들은 목책인데 일부는 목책이지만 또 일부는 이렇게 흙으로 판축을 해서 쌓은 성벽이
나왔습니다. 토성벽이 소위 말해서 저거죠 토축벽이고 가운데 나무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기둥이 썩은 자리예요. 기둥 자리가 이렇게 쭉 있죠.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토목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기준을 잡아서 흙을 다져서 2, 3m 높이로 쌓았던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기둥을 뽑거나 또는 썩어 없어지도록 그냥 배치를 해놓고 묻습니다. 이렇게 했던 자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단면을 통해서 확인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성천 바로 남쪽에 이 산성이 있는데 이게 백제와 고구려인들이 썼던 유물과 유구들이 나오면서 고구려군의 남진의 길 루트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백제인들이 처음에 한강역에 자리 잡고 나중에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한을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마한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복해 갔는가 그 거점 지역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안성천 옆에 있는 도기동 산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 그 산 뒤에 보면 도기동 고봉군이라고 하는 넓은 야산에 수백 기의 백제인들의 무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백제 삼국시대에 백제 한성기 때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거주하면서 성도 쌓고 고분도 조성하면서 생활을 했던 상당히 큰 마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한강역 탈환과 점령.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백제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신라가 어떻게 이 한강유역을 점령하게 됐을까를 살펴보면 550년에 백제 성왕 때죠. 고구려와 충돌을 계속합니다. 성왕은 누구의 아들? 무령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업적을 아들이 계승하는 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왕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도 그만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흥왕의 후손이 되는 진평왕도 그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왕도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열심히 투쟁을 하는데 일단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550년에 충돌을 하자 신라가 개입을 합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두성을 함락하고 군사 1,000명을 주둔시켰다. 분명히 백제와 신라는 이때는 동맹관계였는데 내가 고구려랑 싸우는데 백제가 고구려랑 싸우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통수를 치고 성을 빼앗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시작되지 않았나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1년에 그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단 백제에서는 일단 참습니다. 참고 551년에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유역과 충청, 강원 지역을 양분하게 됩니다. 6개와 10개군을 점령을 해 나가면서 신라가 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다음 백제는 나는 성왕이 때는 한 성만 찾으면 돼 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한 성까지만 일단 가자 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그럼 뭐 했나? 그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던 고구려는 뭐 했지? 라고 본다면 당시에 돌골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이죠. 저 내몽고부터 넘어오는 그 지역에 이 돌골 야인들이 중국 대륙을 휩쓸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남하를 하니까 고구려는 요동지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신성과 백암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건 전투를 하고 있었죠. 그 시기에 첩보를 들은 백제 신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고구려가 바쁘대. 우리가 그때 지금 차지해야 되는 거야. 서로 첩보전이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노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타이밍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라가 553년에 갑자기 백제가 회복한 한강역을 공격해서 취하고 신주라는 새로운 신자잖아요. 새로운 주를 설치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보면 일본 서기 같은 기록을 보면
진흥왕이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백제 신라 아니 백제 고구려로 고민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백제 성왕은 한성을 정복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는 다음 스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구려를 치러 가자. 평양을 가는 거야. 우리 둘이 손잡으면 고구려 칠 수 있어. 쟤네 지금 정신이 없거든. 돌고래 지금 쳐들어왔잖아. 이때 우리 선조 금초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 평양성을 한번 치면 우리는 엄청난 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진흥왕을 설득을 하고, 진흥왕은 이게 고구려를 치면 말이야 후환이 두려운데 한 번도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신라 입장에서는 가야도 버거웠게 겨우겨우 상대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내가 고구려를 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랑 밀약을 맺게 된다라는 일본 서기의 내용이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고구려를 못하는 내가 어찌 고구려를 버리겠느냐라는 짤막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봐서는 나는 고구려다, 고구려를 잡겠다라는 거죠. 양쪽 둘 중에 하나 잡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구려 무기나에 신라는 백제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나는 필요했던 게 소기의 목적이 서로 다른 거죠. 신라는 내심 영토 확장도 있고 하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에서 계속 남해안 거쳐서 서해안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긴 너무 멀고, 시도는 여러 차례 했겠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전에는 고구려 사신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몇 명 딸려 보내고, 백제랑 동맹관계 때는 백제 신하들한테 같이 딸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자주적인 외교를 못했는데,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건 서해다, 한강이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큰 욕심 안 낼게 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신주, 새로운 주를 설치했고 김무력 본주를 임명합니다. 이 김무력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 김무력. 김유신 아시네. 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 계십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유신의 아버지는? 네?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수지예요? 사돈인데 사돈 거기는. 저기잖아요. 김서연. 김서연이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김무력 장군입니다.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가야인들, 특히 금강가야잖아요. 대가야가 아니라 금강가야입니다. 지금의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했던 김수로왕이 건국했던 그들이 이제 500년 초반에 항복을 하잖아요. 신라에 항복하면서 그들을 흡수합니다. 흡수하는데 가야 왕족들을 대우를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가야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변방으로 내보내죠. 특히 국경적으로 내보냅니다. 3인이라고 합니다.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서, 왜냐하면 모여 있으면 결속을 해서 또 자기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눠서 먼 동네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왕족들도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늘 적은 내 가까이 둬라 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어가. 그래서 신라 왕실에서는 가야 왕족들을 늘 옆에 또 전쟁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관리로 등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시키고 또 혼인동맹을 계속 맺죠. 신라의 여자들과 가야의 남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맺고, 그래서 김무력이라는 장군이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내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김무력 장군이 이 한강유역의 첫 번째 군주가 됩니다. 사령관이죠.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서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백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백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 죽겠네, 이제 이거 아버지가 해놓은 거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랬더니 만 2년 만에 뺏기는 왕실사를 뻗쳤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백제형 전국의 군들 다 모아, 그때 3만 모아서 신라를 공격해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시에
백제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신하나 국민들은 거기에 찬성했을까요? 한강역까지 막 치고 올라갔다가 야 이제 옛날에 왕도를 찾았다, 한성을 찾았다 그랬는데 2년 만에 뺏겼어. 근데 그 사이에도 전투는 벌어졌겠죠. 순순히 뭐 뺏긴 게 아니겠죠.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건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554년에 성왕이 대신라전을 선포해, 전면전을 선포해. 대부분은 반대합니다. 이거 전면전 펼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신라가 지금 분세가 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라가 이전의 신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가야라는 유민들이 생겼잖아요. 1+1이 됐다고. 응? 우리는 혼자인데 동맹관계, 어제까지 동맹관계 좀 뒤통수를 때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귀족들과 국민들은 다 만류를 합니다. 이거 쉬운 전투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왕 고집 부르자. 왕명으로 추진을 해라. 그리고 왕자 여창을 통해서 3만을 보내고 신라 관산성이라고 하는 충북 옥천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패하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가 29,600명인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다 죽습니다. 전멸을 하고 성왕도 죽어요. 전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백제군이 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가는 길에 기습을 받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천 전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이 옥천의 관산성이 어디냐? 지금도 충북 옥천은 행정적으로 충북의 최남단이지만 옆 동네가 어디예요? 어디랑 붙어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죠. 끼어 있죠. 충청도, 충남 금강에도 끼어 있고 저쪽 경북에 상주, 김천도 붙어 있고 그래서 애매한 동네가 옥천과 영동 지역입니다. 지금도 충청도 같은데 많은 경상도도 쓰고 경상도 쓰는데 또 전라도 물건도 있고 뭐 막 두루두루 섞이는 접경 지역이 바로 이 충북 옥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경북 상주, 그다음 김천, 그다음 영동 요 부분들이 이제 서로 문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건 행정적인 구분이고 나라 간의 경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편리한으로 가는 교통로가 편한 곳으로 왕래를 하잖아요. 고등학교도 도는 다르지만 큰 동네로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있는 데는 중학교만 있는 데는 고등학교 보면 옆 동네 보는 경상도건 전라도건 보내야지 뭐 어떻게. 그런 입지가 바로 이 옥천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옥천 군청을 중심으로 한 옥천이 있고 옆 동네에 굴산성이 있다라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천은 어떻게 보면 길게 두 동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옥천 군청을 중심으로 한 동네가 하나 있고 저 상주 쪽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두 동네가 옥천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상간 지역이고. 근데 이 관산성은 옥천 군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거기에 성이 한 대여섯 개가 몰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격을 했다가 백제군이 크게 피하는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또 김무력 장관입니다. 이 한강유역 저기 사령관이잖아요. 사령관인데 신라 정부에서 또 잘 싸우더라. 야 지금 백제가 쳐들어서 빨리 옥천까지 내려서 또 막아. 그러니까 또 열심히 가서 또 막아주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투로 백제 기세가 이제 한번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555년에 잠잠하게 된 이제 낮에 전쟁이 없어진 일단 잠정기로 휴식기로 접어드니까 진흥왕이 이때다 싶어서 한강 서울 유람을 나서죠. 이제 서울은 경주지만 당시에는 한강 유람을 나섭니다. 나도 한번 백제의 옛 한성을 한번 찾아가서 보자. 그리고 북한산에 올라서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부 장군이나 고치부 장군들이 이제 대동을 하고 김무력 장군도 같이 가죠. 그래서 가서 딱 보고 그 북한산 순수비 세운 북한산 비봉에 올라 보신 분 계신가요? 비봉. 나 비봉 가봤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날씨 좋은 날, 여름에 가셔야 날씨가 좋아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워도 그 승가사까지는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셔틀버스 조금만 승합차도 다니고, 그거 좀 힘드시면 그거 얻어 타고 올라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비봉입니다. 그 비봉에서 서쪽을 보면 인천과 서해안이 잘 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당연히 잘 보이고요. 그래서 진흥왕이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서해죠. 서해를 통해서 내 중국을 가리라라는 야망을 품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흥왕 순수비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비석 발견은 한 1300년 뒤에 됩니다. 비석이 빗바람을 맞으면서 1300년 뒤에 발견이 돼요. 그걸 판독을 한 사람이 누구다? 진흥왕 순수비를 누구야? 네,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추사 김정희가 신고를 받고 가는 거죠. 김정희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올라가겠어요? 승가사 갔다가 뭐 이제 이렇게 갔다가 비석 하나가 저 위에, 지금도 비봉의 비석 자리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올라가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이제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위와 바위를 한 두 번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밧줄도 안 놔뒀어요. 왜냐하면 괜히 밧줄 놔뒀다가 떨어지면 산림청이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안전시설이. 그냥 자기들이 내가 마음먹고 올라가면 이제 비석 옆에서 사진 하나 찍고 인생컷 한번 찍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서해안을 보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에다가 진흥왕이 가서 비석 하나 딱 받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뺏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성왕과 고구려의 사이에서 선택을 진흥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551년 정월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선포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쓰죠. 이때부터 이제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고구려도 독자 연호가 있었는데, 개국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연다라는 거잖아요. 새롭게 열어보다. 진취적으로 진흥왕이 나이가 젊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정치를 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좀 비슷하게 했던 젊긴 한 20대 초반 이때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흥왕이 개국 연호를 선포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이제 행동에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 성왕과 동맹을 이용해서 16개국을 점령하고 진흥왕에게 이제 성왕과 진흥왕이 이제 서로 협상을 했지만 그 협상이 통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흥왕은 고구려의 손을 잡는다. 훗날에 그 뒤에 한 100여 년 뒤 가까이 되면 640년대에 가면 한 7, 80년 뒤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찾아갑니다. 일단 고구려에 찾아가서 병사를 요청해요. 내 백제를 한번 밟을 테니까 한번 군사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그러면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10개군 우리 거 뺏어갔잖아.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하니까 김춘추가 아차 이거 골치 아프게 됐다. 그래서 오게 가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왕이 아니니 돌아가서 왕의 제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소린지 알았는데 왕한테 가서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나 좀 놔줘.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놔주겠습니까? 굴러온 복인데 잡아도 딱 했는데, 김춘추가 가져간 돈으로 그 있잖아요. 관리를 매수를 해가지고 몰래 탈출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령 이북의 땅입니다. 중령 이북의 땅을 반환하라고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 16개 군을
중에 신라가 차지한 10개군을 내놔라라는 이야기를 연개소문 때 가서 듣게 되는 거죠. 김춘추랑. 그래서 이제 여의치 않고 김춘추는 탈출해서 김유신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하니까 전투는 이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신라인들은 이제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신주를 설치하고 나서 그 루트를 이제 충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뭐 여주, 이천, 광주, 하남 거쳐서 파주까지 갔던 흔적들이 있고요. 동시에 안성, 즉 북진을 하는 일부 한 부대는 북서진을 시키고 한 부대는 서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어디냐면 안성입니다. 안성, 죽주산성, 평택이 옆 동네죠. 그 지금으로 치면 일주과이시, 네, 일죽이죠. 일죽에 가시면 죽주산성이 있고 봉업사도 있고 여러 절들이 있고 그 동네에서 군사들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일부가 이제 안성과 평택을 거쳐서 화성 또는 이제 이천과 용인으로 갔다라는 이제 루트도 있는데, 그래서 항구를 물색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안전한 항구, 중국으로 갈 수 있는 항구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신라인들은 서해라는 동네를 처음 만나니까 쫙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탐방을 하는 거죠. 어디 항구가 제일 쓸만하고 배가 정박하기가 좋고 큰 항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낙점한 곳이 화성 당항성이 되겠습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당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대중국 외교를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올라온 흔적, 걸어간 흔적, 이게 밟아온 흔적을 보니까 요즘 매령리 고봉군이라고 지금 경기도 문화재인데요. 이곳에서 신라인들의 고유 무덤이 나왔고 거기서도 이 석침이라고 하는 두침이라고도 하는데 돌로 만들어지면 석침, 뭐 기와로 만들어지면 와침, 그다음 나무로 만들어지면 목침이죠. 뭐 우리 어르신들 쓰지 않습니까? 목침 되게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신라인들은 이 고분 문화에 있어서는 목관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냥 피장자를 이 시상이라고 하는 돌로 된 관 위에 관받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머리 받침을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목관에다 안 넣고. 목관을 쓴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신라 무덤을 파보면 목관의 흔적은 안 나옵니다. 즉 목관을 썼던 뭐 목관의 흔적이라 썼다 남은 거라든가 목재라든가 또는 그 목관을 결고시켰던 못, 꺽쇠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 철로 됐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발굴하다 보면. 그런데 신라 무덤에서는 깨끗합니다. 대신에 이런 석침이나 이렇게 지금 저기잖아요. 사람 머리 형태고 여기 어깨 받침, 요거는 이제 두 개 머리. 그러니까 머리 받침이나 어깨까지 받쳐주는 이러한 석침들이 경주에서 나오거든요. 귀족 상당히 높은 무덤, 그 피장자가 상당히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런 석침들이 여러 점이 나왔는데 여주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다듬으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석공들한테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냥 길다란 돌 베개처럼 생긴 걸 다듬어 거칠게 다듬어서 그걸 넣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걸 보면 신라인들은 무덤을 쓸 때 이런 목관을 안 쓰고 그냥 신전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주 성동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김무력을 위시한 거칠부 이사부 이런 신라 장군들이 이 광범위하게 서해안 지역에 접근을 했었다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동리와 매룡리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라 즉 500년대 후반 중후반에 무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청동관이나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왕관 경거는 아니지만 지역에 세력가에 줬던 즉 자치죠. 자치권을 주는 대신에 협조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백만 인구이기 때문에 이때 이 지역을 정리하고 나서
자치권을 줄 테니 협조를 해라라는 거예요. 신라 정부에. 그 대신에 네가 누리던 권력 이런 거 뭐 땅, 지배권 이건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왕관들이 나왔다. 왕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을 다스렸던 세력가들을 인정을 해줬던 그런 흔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500년대 후반에 신라 무덤이 나옴으로써 그들이 파주부터 시작해서 인천, 그다음에 화성, 평택 이 일대를 전부 다 국제적인 항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탐색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것은 당항성이다라고 했습니다. 화성 당항성. 이 당항성은 화성이 있죠. 당성 가보신 분 있을까요? 윗동네입니다. 윗동네. 윗동네 한번 가보시죠. 그 자가용으로 가면 여기서 뭐 1시간 이내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양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10년 넘게 90년대 후반부터 발굴 조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1차성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굴 성과는 뭐 당성만 가지고도 뭐 한 3-4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문화재들이 출토가 돼서 또 연구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문들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검색할 때 보시면 당성 치시면 수백 편의 논문이 뜹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항성은 백제 때부터 있었던 그 항구죠. 물론 그 전에 뭐 마한이라든가 청동기인들도 아마 이 항구 신석기인들도 마찬가지고 조업 활동을 했던 동네고 먹고 살기가 좋았던 동네일 겁니다. 그래서 한성기 때 개발된 국제 항구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도 당항성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래 명칭은 이제 당항성 두 글자 중에 이제 하나다. 삼국사기에는 이제 두 자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라가 이제 점령하고 당성군, 당운군. 이게 이제 757년 이때는 저희 경동왕 때 이제 명칭을 이제 당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됐으니 좀 은혜 은자를 써보자 그래서 아마 당성에서 당운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당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나라 당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통일하면서 중국의 병력의 도움을 받았으니 당나라 당자로 바꾼 게 이제 신라인들이 바꾼 거죠. 829년에는 당성진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해적이 이제 800년대부터 900년대 초반 한 100년 사이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신라 왕경이 저 경주에 치우쳐 있는 데다가 지방 호족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중앙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지방의 통제가 안 돼요.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 나름대로 막 혼란이 일어나고 또 왕경 내부 성골과 진골 집단 간의 고륙상쟁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성골들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뭐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는 게 계속 이때 당성진 설치 이 시기에 가장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회상의 장보고 잘 아시죠? 장보고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성진을 또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지역에 또 토착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해상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신라 왕실에서 막기 위해서 관리도 파견합니다. 당성진에. 하지만 이제 그 관리가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성을 보시면 요 1차성이라고 하는 붉은색 선이 있고요. 그다음 2차성이라고 하는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이제 처음에는 한 600m, 610m 정도로 작다가 나중에는 1km가 넘는 커다란 성으로 다시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가장 많이 썼고 오랫동안 썼던 동네고, 이 당성에서 바다 쪽 서해 쪽을 보면은 덕적도라는 섬이 큰 섬이 하나 있죠. 지금도 덕적도는 뭐 큰 섬이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덕적도를 많이 방문을 해서 낚시도 하지만 산행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남쪽 밑에 소야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소야도의 이름에
소야도의 이름의 기원은 소정방입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여기서 덕적도에 머물면서 제사를 지냈고 어떤 그 군대를 이제 정비하는 배후 항구로 썼던 거죠. 이 섬을 전체를. 그런데 이 덕적도 야사에 전해져 오는 기록을 보니까 소야도의 이름은 소정방의 소자를 따서 지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 사를 또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향토사학자분이. 그런데 이제 거기도 발굴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 당나라 수군이 머물렀던 뭐 정박했던 그 항구자를 찾기 위해서는 아니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덕적도나 소야도에서 발굴 조사는 도로 공사라든가 건물을 신축할 때에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 당나라 유물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대부분 이제 신석기 시대에 패총이나 주거지들이 나왔고, 그러나 기록에는 이제 명백하게 덕적도, 즉 이제 등물도라고 하는 등물도, 덕적도 이름이 이제 같은 건데 이 섬을에서 만나서 신라군을 만나서 이제 갔다라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27년에 백제 사신을 따라서 신라가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에는 신라는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국 입장에서는 저기 고구려 신화 따라오고 백제 신화 따라오니까 쟤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누군데 따라왔냐? 아,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신라 사신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사신 딱 보고 아, 저희는 뭐 하고 우리 왕이 이런 친서 딱 전해드리면 아, 고생했어. 뭐 갖고 왔는데 이 선물 갖고 왔습니다. 아, 고맙다고 전해줘. 나도 이만큼 줄게. 그리고 원하는 게 뭐야? 뭐 이거 원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다음 없지? 근데 쟤는 누구야? 그러니까 신라입니다. 네. 아, 신라 사신이 따라왔구나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외교죠. 백제 사신이 보는 앞에서 뭔가 대륙의 황제를 만났는데 보고를 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얘기 좀 하고 관계 좀 맺자라고 하고 싶지만 자 여기까지 그 김민한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고구려나 백제인들이 통제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가자. 구경 다 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상당히 비굴한 그러한 외교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오다가 진홍한테 가서 한번 자주적인 외교를 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이 서해 항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553년에 그게 소원이 풀어지고 555년에 진흥왕이 한강유역 다녀가고 저기 황초령비 마을령비 세우잖아요. 황해북도까지 저쪽 함경도까지 한 번씩 다 답사를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들이 배치됐다는 얘기죠. 군대가 완전히 배치됐고 냈다 깃발을 꽂은 거죠. 지석을 세웠다는 거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게 박차를 가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기예요. 이 500년대가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위진 남북적 뭐 정식이 없어요. 소국들이 이제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나 찾아가는 발길자인데 맹주국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